마블링이냐 툭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부위별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만고의 진리 쇠고기. 갈비, 등심, 양지를 시작으로 토시살과 홍두깨살까지 부위에 따라 색은 물론 천양지차의 맛과 풍미를 자랑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문가를 자부한다는 쇠고기 사랑. 건강밥상 오늘은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쇠고기와 함께한다. 소고기가 많이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중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된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채식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결핍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비타민 B12는 뇌의 신경세포 뉴런의 손실을 방지하며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나이가 들면서 뇌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구수한 감칠맛을 담당하는 쇠고기 속 아미노산은 소의 나이와 부위, 숙성도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 변신의 규제 쇠고기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이보다 더 도톰할 수 없다. 맛있는 재료의 청집합. 포르투갈식 스테이크 샌드위치.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부쳐내기가 무섭게 사라지는 쇠고기 육전에 새콤달콤한 맛과 부추의 향이 앞거는 육전 부추 샐러드. 소고기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죠? 오늘은 포르투갈 전역에서 즐겨 먹는 간단한 스테이크 샌드위치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에 포르투갈식 매운맛 소스를 곁들여서 풍미를 극대화시켜 보겠습니다. 쇠고기는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걸 고르는 게 좋다. 또 노란색이나 암적색으로 변한 건 피하는 게 꿀팁. 마블링으로 불리는 지방은 선명하면서 유백색을 띠는 게 맛있는 쇠고기다. 스테이크용 쇠고기는 홍두깨살이나 우둔살을 준비하는데 으깬 마늘을 골고루 바른 후 그 위에 올리브유를 뿌려주고 일회용 봉지에 담아 파슬리 줄기와 함께 쉐리 식초를 뿌려 숙성시킨다. 이렇게 향신료를 잘 버무린 후 충분히 두드려 재워놓는다. 우둔살이나 홍두깨살로 스테이크를 할 때는 이렇게 향채와 향신료를 넣어서 두들겨준 후 마리네이드하면 더욱더 부드럽고 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포르투갈식 매운 소스를 만들어보자. 이름하여 그린 피리피리 소스. 그린 피리피리 소스에 들어갈 재료들을 총총 썰어준다. 잘게 썬 재료들은 식초, 설탕, 그리고 물과 함께 믹서에 넣고 부드럽게 갈아주는데 진한 초록빛의 톡 쏘는 매운맛. 태국의 붉은 맛 스리라차 소스가 있다면 포르투갈은 피리피리 소스가 있다. 피리피리 소스는 포르투갈식 매운맛 소스인데요. 이 소스와 함께 고기를 곁들이면 고기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감칠맛을 좋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매운 소스를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기름두른 팬에 쇠고기를 올린 후 기호에 맞게 구워주는데 너무 센 불에선 겁만 탈 수 있으니 불 조절에 유의하자. 잘 구워진 스테이크는 한 입에 베어 먹기 좋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 준비해 놓는다. 또 알싸한 맛과 향이 매력적인 푸른 채소 루꼴라는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추를 넣고 버무려주자. 마지막으로 먹음직스럽게 샌드위치를 감싸줄 치아바타빵도 반으로 갈라 노릇하게 구워준다. 포르투갈식 스테이크 샌드위치를 프레고라고 부르는데요. 프레고에 사용되는 빵은 오늘 쓴 치아바타뿐만 아니라 어느 빵을 사용해도 되니까 취향껏 선택해 보세요. 이제 준비한 재료들을 모두 올려주면 끝! 먼저 그린 피리피리 소스를 바른 빵 위에 루꼴라와 스테이크를 올리고 다시 그 위에 루꼴라를 덮은 후 빵을 올려주면 첫 번째 요리 완성! 담백한 쇠고기 육즙에 루꼴라의 상큼함, 여기에 톡 쏘게 매운 피리피리 소스까지 따뜻한 커피도 청량감 좋은 맥주도 딱이다. 쇠고기는 여러 가지 부위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기름기가 없는 부위는 육전을 노릇노릇하게 부쳐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오늘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육전과 부추 샐러드 함께 곁들여 볼게요. 쇠고기는 신선함이 생명이지만 장기간 보관해야 할 경우라면 먹을 만큼만 소분해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 우선 육전에 쓰일 쇠고기는 면보나 키친타월을 이용해 핏물부터 제거한다.
심지가 없고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우둔살이나 홍두깨살이 육전으로 안성맞춤. 육전을 썰 땐 너무 두껍지 않게 포를 떠야 질기지 않다는 걸 기억하자. 손질한 쇠고기는 소금과 후추로 밑간에 놓는다. 육전에 사용하는 고기는 기름기가 많이 없는 우둔살이나 홍두깨살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고기를 썰 때는 결의 반대로 썰어야 부드러운 육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쓰일 채소도 손질하자. 아삭한 양배추와 부추, 양파는 가지런하게 채 썰어 준비하고 곁들일 간장 드레싱도 만들어 놓는다. 먼저 양조간장에 설탕, 식초 등을 넣고 잘 녹여준 후 참기름과 고춧가루 등을 넣어주는 게 포인트. 이 간장 베이스 드레싱은 육해공, 채소나 육류, 해산물에도 두루 잘 어울린다. 소스에 채 썬 채소를 넣고 버무려주면 부추 샐러드 준비는 끝. 드레싱을 섞을 때는 가루류와 액체류를 먼저 넣어서 충분히 녹인 다음 마지막에 오일류를 넣어서 섞어주세요. 찹쌀가루나 밀가루에 소금과 후추를 섞어주고 고소함을 담당할 달걀도 뭉치지 않게 풀어준다. 쇠고기와 달걀옷이 타지 않도록 살짝만 구워내는 게 육전의 매력. 전을 너무 자주 뒤집어도 또 불이 너무 세도 쇠고기의 육즙이 날아간다는 걸 기억하자. 앞뒤로 잘 구워진 육전은 재빨리 옮겨 담아 열기가 식기 전에 먹는 게 꿀팁이라면 꿀팁. 육전을 부칠 때는 중약불에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시면 되고요. 너무 자주 뒤집는 것보다 한두 번 정도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입안에 상큼함을 더해줄 샐러드와 달걀옷 곱게 입은 쇠고기 육전을 가지런하게 담으면 오늘의 육전 부추 샐러드 완성. 접시에 담기도 전에 부치면서 동이 난다는 육전. 전중에 최고로 꼽히는 육전은 귀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메뉴다. 소고기는 비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기혈을 보강하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나 오랜 질병으로 기력이 쇠약하신 분, 기혈 부족으로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고기에는 라이신 등 성장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선홍빛 살코기에 눈꽃처럼 박혀있는 마블링. 입에 닿는 순간 육즙이 촤르르. 쇠고기는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는 최고의 식재료다. 특별한 조리법 없이 굽기만 잘해도 그 매력이 10분 살아나는데 한 끼 잘 차려 먹으면 하루가 든든해지는 행복한 메뉴. 주말 쇠고기 요리로 이 여름을 즐겨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이 건강에 백해무익한 것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건 뭐니 해도 흡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담배를 끊으면요. 다음 날부터 몸의 변화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금연을 시작하고 20분이 지나면요. 이 심박수와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12시간이 지나면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담배를 끊은 지 일주일이 되는 시점이 가장 힘들다고 하니까요. 물도 많이 섭취하시고 또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슬기롭게 금연에 성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위에서 소화 요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변한 후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 이렇게 흡수된 포도당이 우리 몸에 이용되기 위해선 인슐린이 필요한데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성능이 떨어지면 포도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혈액 내에 쌓여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당뇨병이라 부른다.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췌장에서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체내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우리 혈액 내에 혈당이 쌓이게 되고 그 혈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독성 작용으로 합병증을 초래하게 되는 만성 대사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운동 부족 등이 당뇨병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당뇨 전 단계인 숨은 당뇨 환자까지 포함하면 이미 당뇨 인구 1000만 시대를 넘어서고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혈관 속의 시한폭탄,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연세가 있는 분들 가운데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만큼 당뇨병은 이제 국민병이라고 할 만큼 흔한 질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당뇨 전 단계를 겪고 있는 잠재적인 환자 수가 더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박근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30년 전에 비해서 10배가량이 증가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심각한데 일단 당뇨병은 어떤 질환인지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당뇨병이란 우리 몸에서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췌장이라는 기관이 다 망가져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혈액 내에서 당분을 운반하는 그 운반체로서의 인슐린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혈액 내에 당분이 쌓이게 되고 이 혈액 내에 쌓인 당분이 이제 소변으로 넘쳐 흘려나가서 이 소변에 당을 보이게 되는 이런 만성 대사성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슐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당뇨병 하면 인슐린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췌장에서 분비되어서 우리 혈액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 중에서 특히 포도당을 세포, 즉 그 지방세포라든가 근육세포 또는 간세포로 운반하는 이런 운반체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슐린은 그만큼 우리 몸에서 참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도 당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내가 당뇨인지 모르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뭐 흔히들 건강검진을 갔는데 당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대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해서 30, 40대의 중장년에 흐르는 이런 이 변화에서까지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진단된 당뇨병 환자분들로 본다면 대개 한 20 내지 30% 정도가 당뇨병 환자로 진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직 진단되지 않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는 환자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30%가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당뇨병의 유병률이 상당한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 당뇨병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건지 이 원인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예, 당뇨병은 우리가 크게 나누면 제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1형 당뇨병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에 감염되고 난 다음에 이 바이러스들을 중화시키려고 하는 항체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체들이 췌장이라는 그 기관을 바이러스로 오인해서 췌장을 다 망가뜨려서 오는 제1형 당뇨병, 즉 바이러스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부모님 때의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 습관들로 인해서 당뇨병이 발병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비만, 그다음에 무절제된 이런 생활들, 그다음에 잦은 임신,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 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다 포함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병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노화 현상이 췌장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원인 중에 식생활 습관도 짚어주셨는데 이 당뇨병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좀 살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당뇨병 증상에 좀 두드러진 증상이 있을까요? 예, 당뇨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서 그 포도당을 운반하는 운반체인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또는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양분들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 에너지들이 혈액 내에 다 쌓이게 되고 이 혈액 내에 쌓이기 때문에 세포들은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몹시 이렇게 이 배고픔을 느끼는 이런 아주 헝거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혈액 내에 쌓여 있는 이 당분들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당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당분들은 물을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많아지거나 소변 횟수가 잦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입마름이나 갈증이 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포는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몸이 여겨지고 그렇게 해서 체중 감소를 동반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증상들이 지속되면 이제 만성적인 피로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하면 세 가지 크게 두드러지는 3다 증상이라고 해서 다음, 음식을 많이 먹고 단뇨, 소변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다식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런 3다의 증상들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증상 중에 3대 증상. 다뇨, 다음, 다식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 아무래도 중년으로 좀 접어들수록 이 당뇨를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자, 선별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인자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연령입니다. 이게 이제 고령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이상지혈증이나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당뇨병의 위험 인자들이고 또 선별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에는 또 임상적인 특징으로 나눠서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당뇨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예, 당뇨병은 우리가 크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그리고 이제 기타 질환에 의한 당뇨병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1형 당뇨병은 이 바이러스 질환에 감염됨으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들을 중화시키려고 만들어진 우리 몸의 항체, 방어체가 거꾸로 이제 췌장을 바이러스로 착각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해서 췌장이 다 망가지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공장인 췌장이 하나도 없게 되기 때문에 불행히도 평생 인슐린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 제2형 당뇨병은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 소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 습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특히 비만이 여기에는 제일 하나의 그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인슐린 주사 치료가 같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신성 당뇨병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정상인으로서 정상 혈당을 잘 유지하고 계셨다가 임신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겨나는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신성 당뇨병은 우리나라 여성은 황인종에 속하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고위험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모들은 임신 24에서 28주 사이에 반드시 이런 그 임신성 당뇨병 검사를 꼭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개 이제 임신이 끝나면 당뇨병도 정상화돼서 돌아오는데 대개 한 10에서 30% 정도는 잘 관리가 되지 않거나 또는 부모님들 중에 당뇨병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당뇨병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 후에 출산 후에 산모들은 각별히 이게 건강 관리를 잘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당뇨는 완치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한번 약을 복용하면 이게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치료가 어려운 건가요? 예, 이제 환자분들이 당뇨병이 완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고혈압과 당뇨병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고 조절하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평생 몸에 가지고 가는 병들이기 때문에 혈압도 정상 범위로, 혈당도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도록 우리가 조절하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당뇨병 관리의 목표는 치료가 아니라 조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당뇨병을 관리하면서 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예,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합병증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또는 이미 합병증이 와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은 당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혈압이나 또는 이상지혈증, 비만,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런 그 관절의 질환, 질환들,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복합돼서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도 혈압이라든가 비만의 경우에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운동을 해야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동반되어 있는 합병증들에 대한 포괄적인 치료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관리도 아무래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건 이 당뇨병 환자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검사를 하면 좀 어떤 검사를 위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당뇨병은 우리가 흔히 이제 합병증이라고 얘기하는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눈에 대한 검진, 그다음에 이제 신경에 대한 건전도라든가 신경전도에 대한 검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콩팥의 이 합병증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변 검사, 그다음 콩팥 기능 검사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전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알려진 당뇨병. 부모가 모두 당뇨병인 경우 자녀에게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은 30%, 한 사람만 당뇨인 경우는 15%로 추정된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 당뇨병은 여러 가지 원인과 함께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어디 불편해서 오셨죠? 최근에 이유 없이 자꾸 살이 빠지고 입이 자꾸 말라가지고 물을 많이 마셔서 찾아왔어요. 혹시 되게 피로감을 느끼신다거나 화장실을 많이 이렇게 가신다거나 아니면 금방 배가 고파진다거나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었습니까? 화장실에 자주 가고 공복감이 심해서 음식이 자꾸 땡겨요. 가족 중에 아버님, 어머님 또는 형제간들 중에 당뇨병 있는 분 계세요? 아버지가 한 5년 전에 당뇨병 진단받고 지금 계속 약 먹고 계세요.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유전적인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 또 비만한 경우는 당뇨병 선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아버님이 당뇨병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이 이제 당뇨병에 이완된 비교적 젊은 환자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통해서 최대한 체중 감소를 통한 여러 가지 그 치료법을 시행을 해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약물요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뇨병 치료의 가장 기본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있다.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합병증 때문인데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증 같은 만성 합병증의 위험이 혈당 조절을 통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신장과 혈관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혈압 관리와 고지혈증 관리도 중요하다. 몇 번째 얘기입니까? 지금 둘째 임신 중인데 첫째 때는 괜찮았는데 둘째 때는 임신성 당뇨라는 얘기를 들어서 진료 보러 오게 됐습니다. 그 임신성 당뇨 검사 결과를 본인이 알고 계세요? 설탕물 먹고 1시간, 2시간째 수치가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산부인과 선생님은 아기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셨죠? 주스에 맞춰서 잘 크고 있고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뇨가 없던 사람이 임신 20주 이후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을 임신성 당뇨라고 한다. 임시성 당뇨는 태아에게 과체중, 저혈당, 황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환자는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된 환자분으로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에는 산모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기의 건강까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 당뇨병과 다르게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혈당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또 아기가 너무 많은 영양분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거대아가 태어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정상 체중 범위에서 출생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신성 당뇨병 환자도 혈당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출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 혈당 관리가 되지 않을 때는 내분비 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인슐린 주사나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닌 조절해야 되는 병, 당뇨. 무엇보다 정확한 지식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당뇨병은 1형, 2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형인 경우에는 빨리 발견되고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합병증이 예방되거나 치료될 수 있는 반면, 제2형 당뇨병은 발견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을 우리가 환자분들이 모르고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진단 당시에 대개 한 50% 환자에서는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치의 개념보다는 조절과 관리의 개념인 당뇨병.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량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철저한 운동요법을 통해 표준 체중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까지의 식습관이 만든 현재의 나의 몸. 건강한 생활 습관과 지속적인 관리로 당뇨 탈출할 수 있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당뇨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아침마다 공복에 혈당 검사를 합니다. 이럴 때 올바른 혈당 검사의 횟수나 시간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보통 7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실제 이 7회를 시행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신성 당뇨병 환자분들의 초기 이제 혈당을 관리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분들, 특히 인슐린 주사를 쓰고 있는 경우, 고혈당, 저혈당이 번갈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철저한 혈당 조절을 위해서 7번의 혈당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아침 식전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복 혈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침 드시고 식후 2시간, 네. 그다음 점심 드시기 전, 점심 드시고 식후 2시간, 저녁 식전, 저녁 식후 2시간, 취침 전,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7번 혈당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혈당이 안정화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혈당 검사는 하루에 2번 정도 이제 시행을 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1번, 저녁 식후 2시간의 혈당을 보면 대개 나머지 우리가 혈당 수치는 그걸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되면 아침에 공복에 1번, 저녁 먹고 식후 2시간에 1번, 이렇게 2번 정도 혈당 체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면요,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당 체크를 좀 하게 됩니다. 이때 정상 범위와 위험 범위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아주 건강한 분들은 공복 혈당, 이게 이제 공복 혈당이라고 하면 적어도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 안 한 그 공복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100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온 경우에 126 이상이 되면 당뇨병으로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은 공복 혈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100g에 75g의 설탕물을 먹고 식후 2시간에 측정하는 식후 2시간 혈당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200 이상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또 당화혈색소라고 우리가 한 8에서 10주 전에 이 혈당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쉽게 말씀드리면 혈당의 평균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인들 경우에는 6% 미만이 돼야 되는데 당뇨병인 경우에는 6.5% 이상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혹 환자분들이 식사를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혈당을 체크할 경우를 무작위 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시간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혈당을 체크했을 때 200 이상이 나오고, 거기에는 반드시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3다 증상,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 이런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 있을 때 또 우리가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환자분들의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하면 정상 혈당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당뇨병의 치료 목표가 되지만 이게 합병증이 있다거나 연세가 고령에 계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혈당을 조절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진료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적정한 그 목표 수준을 다시 정해서 아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목표에 맞춰서 치료를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당뇨병 하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합병증인데요. 이 급성으로 오는 당뇨병 합병증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급성에서 오는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 네. 이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 100, 200이 아니고 네. 400, 500 이런 정도의 굉장히 높은 혈당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심한 탈수 증상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우리 몸의 삼투압의 변화에 의해서 전해질이나 삼투압 변화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혈당성 혼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상당히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분비 의사로서는 상당히 응급질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게 치료 중에 흔히 나타나는 저혈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정상 혈당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게 뇌로 가는 이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의식을 잃거나 이런 이제 혼미해진다거나 이런 증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개 이제 연령이나 치료에 따라서 조금씩은 저혈당의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70 미만이 되면 우리가 저혈당이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대로 혈당이 치솟는 것도 문제지만 이 기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저혈당도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혈당이 오는 원인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 도중에 약을 한 번 투여를 해야 될 걸 모르고 또 한 번 더 드셨다거나 네. 또는 인슐린 용량을 저희들이 교육한 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너무 많이 높여서 맞으신다거나 또 이제 갑자기 식사량을 확 줄여서 드신다거나 또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갑자기 많은 시간에 한 번에 몰아서 운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혈당에 나타나는 증상들 이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저혈당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아주 이 분간하기 어려운 혈당에서부터 심하면 말씀드린 대로 혼수 상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온다거나 또는 이렇게 갑자기 불안해지는 증상이 온다거나 네. 또 머리가 심하게 갑자기 두통이 온다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혈당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을 좀 빨리 자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저혈당의 치료법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빨리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단당류로 되어 있는 잘게 쪼개져 있는 그런 당분을 투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설탕 아니면 이제 사탕 이런 경우가 가장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이런 음식물을 함부로 먹여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네. 잘못하면 이게 기도로 넘어가서 기도를 막을 수도 있고 또는 액체인 경우에는 폐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라는 또 2차적인 그 중환 질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맥으로 주사로 해서 포도당을 투여하는 치료가 가장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당뇨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또 다른 합병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미세혈관 합병증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게 크게 세 가지 부위를 침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콩팥 기능이 많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눈에 침범하게 되면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사물을 보지 못하는 이런 그 실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말초신경에 흔히 침범이 되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원위부에 시리거나 저리거나 따끔따끔거리거나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이런 감각의 어떤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뇨병의 치료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당뇨병의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이요법, 두 번째 운동요법,
세 번째 이제 이 두 개를 해서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먹는 당뇨약이나 또는 인슐린 주사를 치료하게 되는 약물요법.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물요법, 운동요법보다는 식이요법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으면 네. 당뇨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서 관리도 하지만 또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약물 치료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해보고 그래도 혈당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먹는 당뇨병 약을 쓴다거나 또는 인슐린 주사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제 인슐린 주사를 치료해야 될 경우는 제1형 당뇨병. 이건 이제 췌장이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인슐린 외에는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없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2형 당뇨병 중에도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약물로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슐린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합병증으로 당뇨병성 혼수가 와서 굉장히 높은 혈당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또는 심한 감염증 또는 이 콩팥이나 간 기능이 좋지 않아서 먹는 약물을 투여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인슐린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부 혈당 강화제를 오래 쓰게 되면 췌장 기능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이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약물의 2차성 실패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때는 이제 약물요법이 더 이상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제 그 인슐린 주사를 투여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성 당뇨병 환자분들, 이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인슐린 주사를 주된 치료법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금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술과 담배가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좀 안 좋은가요?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당뇨병 고혈압이 진단되는 순간에 술,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줄이거나 줄이거나 그 양에 대해서 횟수를 줄인다거나 피우는 담배 가치수를 줄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이 아니고 혈관을 망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술과 담배가 들어가면 혈관을 망치는 그 속도가 더 가속화가 붙기 때문에 더 쉽게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이미 합병증이 와 있는 경우에는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술, 담배가 끊지 않으면 치료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를 끊은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의 50%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술, 담배가 좋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담배부터 말씀을 드리면, 담배에는 이제 니코틴과 타르가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당뇨병인 경우에는 타르보다는 니코틴이 더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코틴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게 되면 혈관을 아주 이렇게 좁게 만들기 때문에 네.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게 되고, 또 이 니코틴은 우리 몸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로 산소 운반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포가 이제 여러 가지 손상을 입게 되는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술은 이게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술은 이제 칼로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술은 영양가는 없지만 칼로리는 굉장히 높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술을 드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비만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술이 간세포의 독성작용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간세포가 망가지거나 또는 지방간, 이렇게 해서 이 간을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또 2차적으로 혈당을 더 높이는 이런 효과를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뇨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당뇨병, 이것만은 기억하자,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제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유전적 소인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만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나 우리가 잘못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은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계획된 생활 습관, 그다음에 정해진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것들은 반드시 꼭 지켜나가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병이 음식과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절하는 병이지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가지 치료법 중에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식탐은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의 하나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과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병이니까 본인이 이 음식에 대한 어떤 식탐은 최대한 줄여 나가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저혈당에 대한 그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옷 안에 적어도 사탕 한 2개 정도, 또는 차 안에도 이게 빨리 드실 수 있는 음료수라든가 사탕은 반드시 2-3개 정도는 비치해 두셔서 저혈당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뇨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믹스커피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아메리카노는 괜찮은가요? 네, 저도 아메리카노 하루에 2-3잔은 사실 기본으로 마시거든요. 이 당뇨 환자에게 아메리카노 괜찮을까요? 예, 그 앞에 말씀하신 믹스커피는 설탕과 프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믹스커피 한 잔을 드시게 되면 밥을 한 그릇 드시는 거하고 같은 정도의 칼로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커피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아메리카노는 그냥 커피 원두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절이 잘 되는 당뇨병이라면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요 정도는 크게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데요. 혈당 수치가 높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감기약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더 올라간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감기약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더 올라가는지 이 점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예, 요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기가 되거나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호르몬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감기나 심한 감염증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당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이런 약들은 대개 혈당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 끝으로 당뇨병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뇨병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예, 당뇨병은 식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당뇨병의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치료는 식이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은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인 이게 식품에 대한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식욕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비만을 초래하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여러 가지 심장질환 이런 다양한 질환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소식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이런 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내분비내과 박근용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식단 관리는 평생에 걸친 숙제입니다. 이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한 처방전이기도 한데요. 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